이번 영상은 ACC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영상을 담아봅니다. 이 ACC 프로토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해 하시고 메일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요. 사실 ACC 프로토콜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와 있는 그 파일만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셔도 어느 정도 프로토콜에 대해서 감이 오실 거거든요. 보면 거기서 아이들에게 주는 보충제 용량도 다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거를 숙지하지 않은 채로 페이스북 그룹에 질문을 올리게 되면 사실 그 페이스북 관리자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들은 다 그 공지된 파일들에 다 그 내용들을 다 올려뒀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 그 사람들도 매번 같은 말 반복하기가 참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답변이 올려놓은 파일을 확인하시라 라고 답변을 그냥 짧게 끝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의 가치를 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정리된 프로토콜 상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구나, 자기들 판단해도 이거는 해결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다 싶을 때는 답변을 성실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숙지하시고, 되도록이면 프로토콜에 내에 있는 내용 말고 그 이외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C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ACC는 화학공학자인 앤드류 커틀러 박사가 고안한 방법이고요. 중금속을 체내에서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frequent low dose chelation이라고 해서 낮은 용량으로 일정 시간 간격, 일정 시간 유지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어쨌든 사람은 원래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유전적 능력과 나이, 그리고 성별, 여러 가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그 능력이 실제로 미미한 수준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주 미미한 수준의 그런 디톡스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중금속을 꺼내는 방법은,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무리 뛰어난 디톡스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ACC는 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수은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 킬레이션의 방법은 아주 예전부터, 특히 산업재해로 급성 중금속의 중독이 발생했을 때 의료적으로 사용해오던 방법이에요. 단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그런 노출량보다 월등하게 높은 양의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치료에 사용되는 킬레이터의 농도도 우리가 지금 하는 ACC에 비하면 정말로 고농도의 킬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킬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급성 대량 중독 시 시행하는 고용량의 킬레이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ACC의 방법을 택하는 건데요. ACC는 낮은 용량으로, 그러니까 킬레이터의 낮은 용량으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킬레이터를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ACC에서 사용하는 킬레이터는 그 약동학적 원리, 파마코카이네틱스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킬레이터를 사용해요. 그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킬레이터,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몸에 들어와서 얼마 만에 이 킬레이터가 다 빠져나가는지를 그 원리까지 다 알고 있는 킬레이터는
단 3가지의 킬레이터만을 이용해서 킬레이션을 합니다. 그 킬레이터는 DMSA, DMPS, ALA 이렇게 3가지가 되고요. DMSA는 수은과 납, 비소, 안티몬, 은, 주석 등 여러가지 중금속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반감기가 약 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4시간마다 일정 용량을 DMSA를 구강으로, 그러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킬레이션을 하고, DMPS는 다른 중금속보다는 주로 수은만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DMPS는 피부 발진이 생기게 되면, 복용했는데 피부 발진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용 불가로 일단 ACC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DMPS를 썼다가 약간의 알러지 반응처럼 피부 발진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문제로 발전을 한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혹시 그런 경우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DMPS는 피부 발진이 생기면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와서 그 약물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로 맞춰서 편한 시간, 그 사이 안에 편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6시간을 주로 했는데 6시간마다 DMPS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ALA는 DMSA나 DMPS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BBB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 안에 숨겨져 있는 중금속인 수은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반드시 ACC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궁극적인 킬레이터는 ALA예요. DMSA, DMPS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일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뭐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뭐 뇌 안에 유입된 어떤 것들을 일부 빼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이 세포 이 뇌 세포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킬레이터는 ALA 뿐이에요. 이 ALA는 반감기가 3시간으로 3시간마다 복용하게 돼 있어요. 콤보 라운드가 뭐냐면, 콤보라는 것은 ALA 플러스 DMSA 또는 ALA 플러스 DMPS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ALA 플러스 DMSA를 하는 경우는 ALA 반감기에 맞춰서 3시간에 2가지를 같이 주시면 되고, DMPS 플러스 ALA를 하는 경우에는 ALA는 3시간 간격으로 주시고 DMPS는 6시간 간격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LA는 3시간마다 딱 주면서 DMPS는 한 번씩 ALA 한 번 혼자 들어갈 때가 있고, ALA 플러스 DMPS가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은 ALA만, 그 다음은 ALA 플러스 DMPS, 이런 식으로 DMPS를 한 번씩 건너서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또는 DMPS를 한 번씩 ALA에 주는 것과 다르게 건너뛰면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DMPS 용량을 반으로 쪼개서 ALA 들어갈 때 매번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MPS 용량을 뭐 6mm로 주려고 했었다. 그러면 ALA 플러스 DMPS 6mm, 그 다음에는 ALA만, 그 다음에는 ALA 플러스 6mm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LA 플러스 3mm를 매번 3시간마다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DMPS를 ALA 줄 때 한 번씩 건너뛰고 주는 게 아니라 6시간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DMPS 용량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ALA 줄 때 매번 3시간씩 그냥 똑같이 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본 보충제, 사시, 4가지 기본 보충제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해서, 필수라고 해서 사코어, 사시라고 이야기해요. 비타민C, 마그네슘, 징크, 비타민 E가 바로 그 사시의 보충제가 되겠고, 이것은 킬레이터가 들어가는 라운드 중이든 킬레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라운드가 끝난 그 브레이크 타임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 보충제예요. 비타민 C는
500ml에서 1000mg을 하루에 4번 나눠서 복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처음부터 아이가 1000mg을 한꺼번에 먹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실 1000ml 딱 먹기 어렵잖아요. 뭐 100ml에서 시작해도 좋고 200ml에서 시작해도 좋고 200 뭐 그만큼을 만약에 200ml를 하루에 주기로 목표를 잡았다면 그것을 4번에 나눠서 그러면 50mg씩겠죠. 50mg씩 4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한 용량이 아직 못 미치잖아요. 비타민C를 조금씩 시작해서 이제 뭐 500에서 1000ml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가 너무 설사를 한다던가 이걸 너무 이제 속이 쓰려 한다던가 아파한다던가 행동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던가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올리고 만약에 뭔가 부작용이 느껴지면 잠깐 줄였다가 조금씩 다시 올려가는 그런 순서로 해서 500에서 1000mg을 하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비타민C는 일단 기본 보충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은 마그네슘을 또 시작할 수 있겠죠.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든 상관이 없고 마그네슘 용량은 400ml를 하루 4번에 나눠서 복용한다고 그러면 뭐 한 번 복용할 때 100ml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ml로 4번 하루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소량씩 시작해서 이 정도 용량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연은 몸무게를 파운드로 고쳐보세요. 예를 들면 18kg를 파운드로 바꾸면 약 50파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0파운드 플러스 20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70mg이 아이가 복용해야 되는 용량이에요. 처음부터 70ml는 어렵고 뭐 20ml부터 시작을 해도 좋고 뭐 15ml에서 시작해도 좋고 70ml까지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연은 4번에 나누어서 그 용량을 복용하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1회로 한 번에 복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연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게 좋아요.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복용시켜주는 게 좋고 비타민 E는 하루에 400IU를 복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으로 나눠서 복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젤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 좀 분할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번에 복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아연과 비타민 E는 한 번에 복용 시켰어요. 그리고 비타민 E는 D알파 토코페롤이라는 형태의 비타민 E를 복용을 해야 되고 혼합도 좋아요. D 감마, D 베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혼합 제제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DL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적힌 것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본 보충제가 이 제시된 용량까지 다 올리고 그리고 다 올려서 그 정도의 용량이 한 2주 정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 이 4가지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ACC 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 보충제를 세팅하는 데까지도. 그래서 킬레이션을 먼저 ACC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쉽게 빨리 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ACC의 시작이 킬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본 보충제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ACC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권장 보충제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막 이 프로토콜 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권장 보충제는 사실 ACC 시작할 때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장 보충제들 중에 보시면 이미 뭐 많이 아이들이 먹고 있는 그런 보충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함에 있어서 ACC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먹고 있다면 뭐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단해야 하는 그런 사실 보충제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밀크시슬 맨 아래쪽에 있는 밀크시슬은 사실 ACC 하면서 그 킬레이션 효과를 높이고 간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는 필수 보충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보충제입니다. 무리해서 여러 가지 보충제들을 한꺼번에 시작하시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생각되는 보충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씩 이렇게 애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 같고 또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긴 한데요. 생각해 보시면 필수적인 것도 먹이는데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 아이가 소화시키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무작정 좋다는 이유로, 좋을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충제로 이제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도저히 이제 이 하루 중에 다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필요하다, 이거는 꼭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되면 그때 하나씩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아이들 중에는 이제 거의 몸무게로 봤을 때는 성인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죠. 100파운드 기준으로 ACC에서는 얘기하는데 100파운드면 약 우리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45kg 언저리가 돼요. 그러면 45kg이 넘는 아이들이라면 기본 보충제도 성인 용량으로 주셔야 돼요.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징크 다 성인 용량으로 주셔야 되고 킬레이터도 이제 킬레이션 시작할 때도 킬레이터도 역시 성인 용량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다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징크, 아연. 사실 몸무게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기본 보충제를 시작하기가 좀 더 뭐랄까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먹여서 부작용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설사도 조금 덜 하고 일단은 먹이는데 약간 협조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먹여서 큰 부담이 조금 덜 한 것 같기는. 그리고 기본 검사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사실 ACC에서는 기본 검사를 권장하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고가이고 그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보험도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검사를 일단 하고 이 ACC를 진행하라고 권하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못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일본 기본검사 하는 데 있어서는 별달리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본검사는 여기서 제가 나열한 소변검사까지가 기본검사예요. 요 정도 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일반 혈액검사나 일반 화학검사에는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전해질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지질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소변검사 여기까지는 아마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요게 기본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유가 되셔서 추가 가능하다면 유기산 검사 그리고 아미노산 검사, 우리나라에선 유전자 검사가 특별히 많이 잘 흔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MTHFR 이라는 유전자 검사는 녹십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면 요 정도 기본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의 여러 가지 상태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ACC를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만약에 유기산 검사, 아미노산, MTHFR 유전자 검사까지 이제 했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충할 것들 아니면 뺄 것들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킬레이션을 하는데 조금 더 킬레이션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용이 비싸지 않다면 조금 해놔야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을 하고 뭔가 치료를 할 수 있고 중간에 아이의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이전 검사가 지금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돼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기본 검사는 먼저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도우징은 용량을 주는 것. 도우즈는 용량.
이런 ACC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영어로도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얼른 이제 설명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만약에 ACC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대화를 할 때도 통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킬레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킬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ALA가 있고 DMSA, DMPS가 있는데 각각의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킬레이팅 하는 능력도 조금 다르고, 특히 ALA 같은 경우는 브레인, 그러니까 뇌 안으로 들어가서 수은을 꺼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ALA가 근본적인 우리의 킬레이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킬레이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ALA는 모두 다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킬레이터고, 그렇다면 DMSA랑 DMPS는 왜 필요한가? 뭐 뇌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데 왜 필요한가? 얘네들의 능력은 뭐냐면, ALA가 만약에 뇌에서 중금속 수은을 꺼내왔다. 그러면 이게 혈류 내에 이제 흘러나오겠죠. 혈류 내에 흘러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킬레이션 시켜서 대사를 시키고 해서 간과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데, 이 혈류 내에 나온 이런 중금속들을 DMSA와 DMPS는 해결을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 킬레이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LA가 뽑아 나온 이 중금속을 싹싹싹 쓸어 없애는 역할, 이런 뭐랄까 청소의 역할을 DMSA와 DMPS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DMPS와 DMSA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킬레이터 얘기를 해보면 ALA를 우리 아이들은 빨리 쓰고 싶죠. 그런데 3개월 안에 ALA를 시작하려면 3개월 안에 수은의 노출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진짜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은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흔하게 수은을 가지고 있는 뭐 백신이라든가 또는 뭐 아말감이라든가 아니면 수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뭐 물고기들, 생선류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던가, 이런 심각하게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오는 노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ALA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안에 수은에 노출된 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DMSA 또는 DMPS를 3개월간 사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ALA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혈류 내에 있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수은들을 먼저 DMSA랑 DMPS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ALA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수은이 많은데, 혈류 내에도 굉장히 고농도로 수은이 있는데 ALA를 사용해버리면 이 ALA가 오히려 혈류 내에 있는 수은을 가지고 세포 내로, 뇌세포 내로,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ALA가 뇌에서 이거를 꺼내온다, 수은을 꺼내온다는 그 원리는 뇌 안에 수은의 농도가 높고 혈류 내의 수은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ALA가 들어가면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농도 차에 의해서 수은을 끌고 나오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수은의 노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DMSA와 DMPS로 먼저 혈류내를 쓸어버리고 이 농도 차에 의해서 뇌나 세포 안에서 수은이 밀려 나올 수 있도록 ALA를 그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킬레이터의 용량을 정해야 되겠잖아요. 일단 추천 용량이 있어요. 우리 몸무게를 파운드로, 미국에선 파운드를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몸무게를 우리 킬로그램 단위를 파운드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8분의 1, 그것의 파운드 환산한 그 수치의 8분의 1 정도를 시작 용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18kg라면 약 40파운드예요. 그래서 40의 8분의 1은 5mg이잖아요. 그래서 킬레이터 시작 용량을 5mg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킬레이터든지 상관없이, 예를 들면 DMSA도 그렇고 DMPS도 그렇고 ALA도 그렇고 시작 용량은 5mg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45kg이 넘는다면
킬레이터의 용량은 25에서 50mg 안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45kg가 넘으면 100파운드라고 그랬잖아요. 100파운드의 8분의 1은 얼마가 되죠? 거의 12.5 요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시작 용량을 12.5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킬레이터의 시작 용량을 몸무게 대비 너무 낮게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몸무게 이제 추천 용량을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12.5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10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5로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은 용량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저희 아이들도 일단 낮춰서 갔었거든요. 근데 ACC의 기본 입장은 아이들이 훨씬 그 킬레이터 용량을 잘 견디고 성인이 훨씬 더 못 견딘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훨씬 더 견디고 8분의 1 정도로 갔을 때 큰 무리가 없으며 그 아래로 더 이제 갔을 경우에는 더 아래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밀려나온 중금속의 재분포 현상을 더 많이 갖게 한다. 그래서 더 몸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분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아마 수은중독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재분포가 어떤 라운드는 킬레이터가 들어가는 기간을 라운드라고 해요. ALA가 3시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시간에 한 번씩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느냐? 라운드는 최소한 64시간은 유지가 되어야 라운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시작해서 처음 킬레이터가 들어가고 나서 64시간째 마지막 킬레이터가 들어간다면 그건 라운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64시간을 지속을 못했다면 그 라운드는 페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낙입니다, 그건. 72시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래요. 72시간을 유지를 했을 때 부작용도 제일 적으면서 또한 킬레이팅 효과도 높은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 72시간이래요. 그리고 가장 피로도도 덜한 시간이 72시간이 된다고 해요. 만약 이 시간이 더 넘어가면 굉장히 피로하고, 물론 킬레이팅 시간은 더 길어지니까 킬레이션은 좀 더 돼서 나오겠지만, 중금속이 더 밀려 나오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힘든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이 보통 한 라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라운드가 되고, 라운드가 끝난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한 4일 정도 되면 일주일 단위가 되는 거죠. 사실 꼭 4일까지 안 가도 돼요. 72시간의 라운드를 가졌다면 브레이크 타임은 최소한 72시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라운드 72시간 끝나고 72시간 쉬고 다시 또 라운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사실 일주일 단위로 뭐 사람들의 스케줄이 대부분 잡히잖아요. 그래서 주말 시간, 금토일 라운드를 하고 평일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밤 시간에도 당연히 용량이 도즈가 3시간마다 들어가야 해요. ALA 경우 DMSA만 한다면 4시간 간격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DMPS만 한다면 6시간에서 8시간이니까 그거는 이제 적절히 조절을 해서 6시간이든 뭐 8시간이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주는 간격을 1시간 정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3시간 간격으로 줬다면 4시간까지 밤 시간에만. 왜냐면은 밤 시간에는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이 반감되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4시간, 자는 시간에는 자고 있을 중에는 4시간 정도를 이렇게 1시간씩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프로토콜에서는 식이와 모발 검사, 또 보충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ACC는 특별한 식이 조절이 되어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내추럴하고 오가닉한 음식들을 먹일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미 특별 식이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 식이가 꼭 필요한 경우의 아이들이라면 뭐 식이를 멈추어야 하는지, 그래야 ACC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하던 식이와 ACC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C에 대한 소화 가이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이 전에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Fight Autism and Win이라는 책이 있는데 만약에 ACC를 하실 거라면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실 것을 ACC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 책을 팔려는 뭐 그런 그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책값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이 ACC를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을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디서 뭐 주워 듣거나 아니면 이 프로토콜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책값은 모두 사실은 여기 그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큰 돈도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헤어 이센셜 앤 톡식 엘리먼트 테스트는 모발 검사, 이거를 해보라고 권하고 있고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면, 모발 검사 하는 게 어렵다면 모발 검사 상관이 없다.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ACC를 하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어쩌면 강력한 ACC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하지만 기본 보충제 4C를 천천히 시작해야 하고, 추가적인 보충제도 가능하다면 천천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아말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아이에게 아말감을 사용하는 병원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치과 의사분들 중에 좀 고령이신 의사분들은 이 아말감을 예전에 사용하던 습관이 있고 아말감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이 본인에게 편해서 이 아말감이,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크라운을 씌울 때 안에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그 안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구멍을 메꾸는데 레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말감을 사용하게 되면 그 크라운 사실 씌우는 거 그 뭐 금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도자기 제품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안에 채우는 그 코어 부분에 채우는 그 물질까지 레진을 사용하게 되면 레진 비용이 비싸니까 아말감을 사용하고 좀 저렴하게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주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크라운을 씌운 게 있다면, 이제 아말감이 겉에 떼운 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크라운을 씌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치료했던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아말감을 사용하는지, 혹시 아이에게 아말감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하고 아말감이 없다는 거를 확인 후에 ACC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말감이 그쪽에 남아 있다면 이 아말감이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혈류가 사실 신경 뿌리 쪽으로는 아말감과 닿게 되잖아요. 물론 겉쪽으로는 이게 입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말감은 없겠지만 신경 뿌리 쪽에서 혈류를 통해서 아말감이 이제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말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ACC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밤 시간에 용량 주기, 밤 시간 도즈. 밤 시간에는 2번 정도는 주는 간격을 1시간씩 연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LA 단독으로 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면 새벽에 자는 동안에는 ALA는 3시간이 아니라 2번 정도는 4시간 간격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DMPS와 콤보를 하고 있다면, 원래 DMPS의 반감기가 6시간에서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ALA, 사실 이거는 콤보는 ALA 2번 줄 때 DMPS 1번 주는 걸로 하잖아요. 요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밤 시간에 4시간 간격으로 줄 수 있다. 한 번은 ALA만 줄 것이고 4시간 뒤에 ALA 플러스 DMPS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PS를 사용할 때 한 번이라도 피부에 발진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만약 줘야 되는 예정된 시간을 놓쳐버리고 알람을 못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예정된 시간에서 1시간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그 안이라면 도즈 용량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조금이라도 넘었다면 라운드를 과감하게 접으셔야 됩니다. 이때 라운드를 종료했다면 그 다음 라운드는 그 종료 시점에서 72시간이 지나면 다음 라운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이라는 기준이 예외가 있는데요. ALA 단독으로 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경우 밤 시간일 때 밤에 3시간 간격으로 그냥 나처럼 주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서 예정된 시간에서 1시간 지나쳤다 해도 1시간 아니면 그냥 용량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 시간에 4시간으로 늘려서 시간 간격을 늘려서 주는 중이었다면 그 4시간 그 예정된 시간에서 30분이라도 지나치면 30분 이상 30분 넘어가면 그때는 라운드를 종료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용량을 일찍 주게 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혹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시간을 잘못 봤다든지 해가지고 미리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ALA를 예로 들어 본다면 3시간 간격으로 주고 있는데 뭐 한 30분 정도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30분 안쪽이라면 30분 안으로 일찍 들어갔다면 뭐 10분이나 더 일찍 들어가고 뭐 15분이나 일찍 들어가고 뭐 20분이나 일찍 들어가고 이 정도라면 그냥 원래 예정된 시간에 그대로 다음 도우즈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시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2시 45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15분 일찍 준 거잖아요. 그럼 다음 도우즈는 원래 6시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3시에 주기로 했었으니까. 그냥 이게 30분도 안 되게 미리 준 거라면 그냥 예정된 대로 6시에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분 이상 일찍 들어간 거라면 예를 들면 3시에 줘야 되는데 2시에 줬다. 이렇게 되면 그 2시 그 시점부터 다시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도우즈는 5시, 그 다음은 8시 이렇게. 이 복잡한 프로토콜의 취지는 이거예요. 가능한 한 용량을 주는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변동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반감기를 기준으로 주면서 이 킬레이터가 체내에 들어가서 일정한 용량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시간에 변동이 생기면 체내에서 약물이 이제 대사가 돼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간이 생기고 또 급격하게 오르는 시간이 생기고 이렇게 변동이 생기지 말고 일정한 정도로 꾸준히 유지가 돼서 킬레이터가 순이나 중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데 있어서 큰 뭔가 요동이 없도록 해주는 게 이 프로토콜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착오가 생겼다거나 실수가 생겨서 뭐 30분 정도 미리 주게 되는 것, 또 이런 거 괜찮을 수 있어요. 뭐 30분 정도 늦게 주게 되는 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예 이게 뭐 이렇게 뭐 시간의 변동이 생겨도 뭐 큰 무리가 없다더라, 뭐 1시간 아니면 괜찮다더라, 이런 조건이 생기니까 아예 스케줄을 뭐 1시간 안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변동이 생기는 이런 스케줄을 짜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걸 스케줄을 완전히 조절을 해서 고정시키는 거,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벤트성으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실수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것을 고정적으로 30분 정도 미리 땡겨서 요 날은 요렇게 주고 요 날은 뭐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30분 뒤로 밀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체내 킬레이터 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게 변동이 자꾸 생기면 킬레이터가 중금속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게 돼요. 이렇게 킬레이터가 확실하게 일정 용량이 유지가 되면 중금속을 꽉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용량이 자꾸 요동을 치면 이거를 중금속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 놓쳤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생기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변동이 생기면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해오면서 라운드가 끝난 시점, 쉬는 시점, 오프 라운드를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라운드는 킬레이터가 들어가는 시간을 라운드라고 해요. 일주일 내내 킬레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운드 중에만 들어가고 그 시간은 72시간 이상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3일이에요. 라운드 3일하고 오프 라운드를 가져요. 오프 라운드는 킬레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시간,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운드와 그 다음 라운드 사이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얘기하는데 이 브레이크 타임은 최소한 그 전에 라운드 했던 시간, 72시간을 했으면 최소한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길게 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3일 하고 4일 쉬고 또는 3일 하고 5일 쉬고 그 다음 라운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쉬는 타임은 최소한 그 전에 킬레이터가 유지됐던 그 라운드 시간과 최소한 그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찍 라운드가 종료가 되었다면, 예를 들면 놓쳐가지고 주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아까는 설명드렸던 그런 거, 라운드가 종료되었다면 최소한 이때도 72시간은 쉬어주고, 그 전 라운드가 한 20시간 하고 종료가 되었다 해서 20시간 쉬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찍 종료됐어도 최소한 72시간은 쉬고 그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게 라운드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용량이 들어가야 할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 1시간 이상 지연이 돼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아이가 자꾸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목에 걸려가지고 바로 먹였는데 먹자마자 구토를 해버려서 약물이 그대로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다시 그 용량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라운드를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구토를 먹은 지 1시간 이렇게 지났는데 구토를 했다. 그렇게 되는데 완전 약물이고 알약도 그때는 나왔다. 그럴 경우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 탈이 나서 계속해서 구토를 한다. 먹이면 자꾸 토하고, 이 기본 보충제도 먹으면 토하고, 밥을 먹어도 토하고, 이렇게 자꾸 토하는 상황이면 우리 킬레이터 용량을 그 라운드 중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체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구토를 해버리면 약물 농도가 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아이를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피로해하고 극도로 피로감을 느껴하고 처지고 늘어지고 자꾸 자려고만 하고 보기만 해도 얘가 어디 아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아이가 힘든 것을 분명히 목격한다면 그때는 조금 쉬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때는 라운드 꼭 해야 되는데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뭔가 이제 감염 상태인 거죠. 감기가 걸렸다던가 목이 부어가지고 목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막 열이 나기 시작한다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 쭉쭉하고 막 계속 토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열이 고열로 나는 경우는 일단은 이 킬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를 이렇게 얹어주지 마시고, 그럴 때는 킬레이션을 중단해 주시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런 시간을 그리고 ACC를 하면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ACC는 보충제를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보충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꼭 이 ACC를 알고 주는 사람, 그 사람만 접근해서 이 보충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셔야 돼요. 기본 보충제라 해야 미네랄과 비타민이고, 아무리 그것을 과량으로 먹는다고 해도 설사나 복통 이렇게 일으키고 끝나는 정도이겠고, 사실 이 비타민, 미네랄을 아이들이 한꺼번에 먹는다 해봐야 몇 알을 크게 많이 먹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킬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CC를 하는 이유가 고용량의 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용량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3일 이렇게 거쳐가지고 용량을 유지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사고로 아이들이 이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어버렸다. 이거는 엄청난 사고인 거죠. 고용량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ACC를 하는 건데 고용량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중금속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면서 체내에서 그걸 스스로 아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퇴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프로토콜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여러 번 반복해서 훑어보시면 크게 복잡한 건 없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만약에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